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댓글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가, 뭐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줄줄이 다 알 수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있나,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삶을 한 30년 이상을 내가 뭐가 문제였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감옥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남편도 못 보고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나 할 때는 그 자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 삶이 아픈 삶이고 고통스러웠던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머릿속에 캐머라 같이 박혀가지고 떠나지를 않죠. 그리고 현재가 없으면 과거에 또 많이 산다 그러죠. 근데 저는 현재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제 현재가 있어야 제 과거도 입증될 수 있고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많이 모자란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아까도 그 읽는데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 그때 그게 참 저한테 심각했거든요. 그러면 울컥울컥해져요. 지금도 사실 그 과거 얘기를 한다는 거는요, 그것도 아픈 과거, 고통스러웠던 과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모자란 사람처럼 눈물질 흘리고 울컥울컥하고 목이 메이고 그런단 말이죠.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을 하기가 지금. 그러나 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82년 사건은 그렇다 손치자. 15년 받았으니까 그거는 희생양이 됐던 무슨 양이 됐던 어쨌거나 지가 권력이 없어서 권력을 잊어버려 가서 당했던 일이니까 그렇다 손치자. 그 사회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전 사실 갇혀서 차단돼 산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저 사람은 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이게 무슨 사기에 뭐라더라 무슨 제왕 그게 이제 82년 사건 한 번으로 그쳐 있으면은 그런 오명은 또 안 썼겠죠. 그런데 그럼 그건 뭐냐? 그리고 또 그 댓글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두 번, 세 번 구속된 건 또 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제 속이 일단 뒤집어져요. 너무나 이 사회가 잔인하고, 너무나 사람들의 편견이 무섭고, 또 이 나라 검찰의 그 속성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한번 전과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예회복하는 거를 검찰은 못 봅니다. 반드시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죠. 똑같이 했는데 검찰이 잡지 않은 전과가 없는 사람과 검찰이 범죄로 잡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잡은 거, 정치적으로 잡은 거 있죠. 의도적으로 잡은 사람이 똑같이 한 사람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했어도 이 사람은 검찰이 잡은 의도적인 사람은 막 부풀려지고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또 죄인이 돼야 돼요. 그게 검찰이 할 일이에요. 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면요, 알 것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한 가지는 이게 제가 뭐 누구 입장에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교도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얼굴 하고 있으니까 창피하시지 마시라. 일단 딱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딱 넘어올 때는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면 이제 서류가 신원 서류가 다 넘어갑니다. 재판 서류, 뭔 서류 다 넘어가는데 서류가 많은 사람은 그건 허위가 많대요. 당한 사람, 검찰에 당한 사람. 팩트는 단순하대요. 조금이래요. 근데 장 여사님 서류는 큰 캐비넷으로 하나래요. 큰 캐비넷으로도 다 안 들어갔다고 그러던가요?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어떤 분도 뭐 증인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된다고 할 때 제가 들을 때는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야 되나? 팩트는 하나인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검사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진술서,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진술서가 있어요. 진술서만 있다고요. 그것이 증거가 돼요. 그리고 검찰이 그때는 딱 기소하고 공소장하고 딱 재판부에 진술서 제출하면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그걸 법정에서 밝히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얘기는 5년을 애를 썼어요. 5년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진술서로 제가 붙잡혀서 제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5년을 법정에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 또 안 나왔어요. 그래도 결국은 또 검찰 손을 들어줘요. 법원은요. 그러니까는 이 82년 사건의 그 사건에서 우리가 15년 중형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도됐다는 게 이게 전부 족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더러 조금 다시 한번 반복하면 어떻게 기억력이 좋느냐, 근데 전 기억이 아니라 제 뼈 마디마디에다 새겨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순간에도 그냥 제가 다 나와요, 그냥 그걸 옥살이 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주 뼈 마디마디도 다 제 사건들과 제 역사가 이렇게 체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딱 뭐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저한테는요. 죽을 때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82년 사건 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붙잡혀갔고요. 이제 사심만 불 때문에 붙잡혀갔고, 그 다음에는 밖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고 막 그냥 여론이 막 한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도와줬어요. 쥐집 김용남이 같은 비서실장, 외화 그렇게 바꿔 다니지 않았는데, 40만 불, 그걸 이제 범죄로 만들려니까, 누군가 바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네가 바꿨다고 해라. 누군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 머릿수를 모아줬다니까요. 연결시키라고 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빨리 여론이 잦아들어야 무엇이 된다니까. 그리고 막 국기가 흔들린다는데 어떡합니까? 남편과 저는 오랜 세월적으로는 짧다 그러지만 상당히 깊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보 전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국가 안보가 흔들린다는데 무엇을 더 우리가 주저하고 아니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닫고. 그 지는 또 그 당시에 국가 기밀 소유자들이 이 몸녀입니다. 손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느 기관, 대통령이나 정보부나 이런 기관의 형식은 그걸 통하지만은 그 너머의 전 국민들에게 5천만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비밀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는 사람들이라,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에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라 못 벌립니다. 벌리는 순간 저희는 또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냥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몰랐어요. 밖에서 어떻게 떠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대검 안에서의 분위기가 밖의 분위기 전혀 틀렸어요. 안에서는 막 어떻게든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여론을 잠재우는 것만이 목적이었지. 근데 어떻게 허삼수 이분들이 다 언론 통폐 앞에 놓은 신문사에다가 불을 붙여서 막 내려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괴물을 만드는데,
괴물 안 만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15년형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천진난만하게 그냥 살았죠. 그 남편은 안양에 살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원 모범교도소로 갔다가, 또 거기가 모범교도소가 건국대학교 학생들 사건으로 구치소가 되는 바람에 청주교도소로 갔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9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 옥바라 자시고, 참 이런 불효한 자식은 또 없을 겁니다. 하늘 아래. 근데 남편은 이제 9년 만인가요? 9년 만인가? 그때 이제 정경환 씨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파일인가? 정경환 씨 사면할 때, 그때 이제 전두환 씨였던가요? 그때. 임기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은 이제 가석방 됐어요. 저보다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먼저 가석방 됐어요. 그리고 나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서 90년인가 91년인가 노태우 정권 들어서 그해 3월 30일에 3월 달에 저도 가석방 됐습니다. 근데 가석방 돼서 나왔을 때가 5년 6개월인가 남았었어요. 자녀 형기가. 근데 이제 가석방 돼서 막상 나오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교도소라는 데가 엄했어요. 뭐 이렇게 뭐 잡지, 뭐 신문, 뉴스 뭐 일찍 못 봤거든요. 이게 어디서 봅니까? 가족들과의 대화에도 그런 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편과 서신 교환하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서신 또 나가는 서신, 그거 다 검열해요. 50시대 때가 얼마나 엄했습니까?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이 맨날 떠들어대고 하는데, 다 검열해서 밖에 세상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걸 알았느냐면, 그때가 92년도인가? 91년도 3월 30일인가? 근데 나오기 전에요. 조은행에서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근데 뭐가 날라왔느냐? 하니까는 우리 부동산을 경매로 막 부동산이 나가는데, 보니까 거기다 뭘 붙여놓고 막 경매로 나간다고. 근데 왜 조은행이 우리 부동산을 경매를 해? 뭘로? 그랬더니 뭔가 했더니 일신제강이 조은행 반도 지점에서 백몇십억인가를 대출받은 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가 좀 뭐 있어서 그랬다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당시에 조은행이 해체돼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조은행에 우리 그 부동산이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행은 돈 10원도 일신제강에서 뗀 게 없어요. 조은행은 대출금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럼 우리 부동산이 거기가 있었느냐? 이 얘기가 조금 길어질 때 좀 참아주세요. 왜 있었느냐? 그러면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상업자금, 자본시장의 커머시얼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비실명 비과세로 번 돈이라고. 그러면은 대화산업은 인다스트리얼 펀드라고 그랬죠. 산업자금. 여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은행 지점장이 반도 지점장이 그때 이두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져요. 근데 그 지점장이 이제 저희가 롯데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 건물 밑인가 호텔인가 거기에 조은행 반도 지점이 있었어요. 반도 호텔 짜지니까 반도 지점이라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사람, 그 이두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월급도 주고 뭣도 주고 거래를 하자. 그래서 거기를 거래 텄대요. 근데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산업화 하려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담보대출도 하고 기업은 기업자금 대출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상업자금 쪽에서는 뭐 대출 받고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봐온 그 종류는 돈 주는 사람, 또 돈 쓰는 사람, 딱 두 종류가 있잖아요. 사람들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아는 한은 영원히 주는 사람, 쓰는 사람으로 안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산업자금 쪽에는 있는 사람도 뭐 대출 받아야 되고, 그럼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대출 받아야 된대요. 그럼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저기 회장님 뭐 제가 명예회장이니까요. 저 부동산 같은 거 있으면은 저희 종은행 금고에다 좀 맡겨놓으시죠. 그래요. 때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산업자금 쪽에 이제 교육을 그런 이제 자금의 그런 메커니즘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상업자금 쪽에서만 있었으니까. 아, 그런가 하고. 저는 참 타고나기 사람 의심을 별로 못해요. 안 해봤어요. 아, 그래? 그게 좋은 일인가 했더니, 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아, 그런가. 그래서 집에 있는 부동산 서류를 몽땅, 그러니까 저희 청담동 집하며, 저희 경기도 별장하며, 하다못해 저기 제가 절 하나 그 정토사를 각진선원으로 서원 군수님께 인수해드린 각진선원 절하며, 부산 보밀동 땅하며, 제가 집에 있는 제 명의와 대화사나 명의로 된 성읍 목장하며, 일절 부동산 서류, 아, 집에 있으나, 거기 있는 게 또 낫잖아요. 은행 금고에 있는 게. 그 집에 있으나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몽땅 갖다가 거기다 옮겨 놔줬어요. 그건 제 개인 금고에 있었어요. 은행 보면 대금고 안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15년 형 받고 하니까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진짜 100% 거짓말을 해가지고 100% 위조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주창균이 그 일신제강의 주창균 회장도 알지도 못하고 이철이 남편은 더더군다나 알지도 못, 저는 더더군다나 본 적도 없는 대출 서류를 해놓고 일신제강 대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연대보증인을 이철이 장용자로 해놨어요. 연대보증인으로. 근데 그러면은 왜 당신들은 그 9년 동안에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종은행 측이 아주 그 지능적으로 재판을 했는데, 민사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는 행불자를 만들었어요. 소재 불능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장용자 이철이가 뭐 똑같은 사람,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철이 장용자를 행불자로 해가지고 행불자는 안 된대요. 공시일을 뭐 3일만 해놓으면은 이 재판은 그대로 우리도 없이 재판이 진행이 된대요. 행불자로 재판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저희 부동산이, 저희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나쁜 일을 해가지고 부동산이 압류가 되고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요. 부동산 전체를 종은행이 소송 사기당, 그 반도점에 맡겨놨던 부동산 전체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일신제강을 그걸 했느니 사기를 했느니 참 기막힌 일이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일신제강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동산을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매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경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측에서도 뭐 누군가 대응을 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이제 그건 모르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알면서 92년도에 나와서 소송 사기, 그러니까는 소송으로 사기를 했단 거죠. 법원에다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 사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은행을 소송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형사입니다, 그것도. 고소를 했는데 100%죠, 100%. 거기 관계된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한 가지 있었냐면은 일신제강의 사장 백이둔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백이둔이라는 자가 주창균 그 회장의 사위였어요. 사위인데 그 이제 시효가 지나니까 뭔 또 그 시효가 있다 그러대요. 시효가 지나니까 이 그 사위 그 백이둔이를 이제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그 사람이 집안도 가정도 좋고 유학도 다녀온 유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궁핍해지니까 종은행이 여권도 해주고 외국도 나가라고 해주고 돈을 좀 지원을 해줬어요. 해주고 여기다 사인하라 그런 거예요. 주창균이는 그 사람은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 그 고지식한 사람이라 절대 안 듣거든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 사유를 꼬여내가지고 종은행이 꼬여내서 거기에다가 그 시효가 연장이 된 거예요. 백이룬이가 그래서 나중에 그 백이룬이가 저희 가석방돼서 나갔을 때 정말 죄송하다고 죄인이라고 몇 번 했지만 일은 다 저질러 놓은 걸 어떡할 겁니까?
걔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 돈 160억도 거기서 부도 맞았고, 부동산도 거기 연대본육으로 만들어서 당했고. 그러니까 90년대 제가 인지하고 된 순간에 저희 부동산 전체 공시지가가 1,100억이었어요. 지금 그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뭐 이건 부동산 업자들의 그냥 지나가는 계산이지만 뭐 3, 4조 될 거라 그래요. 요지에 있었거든요. 우리 청담동 집도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국가의 추징금 때문에 뭐가 돈이 압류가 돼서 넘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청담동 집도, 경기도 별장도, 저희 각진 손원도, 우리 부산 범일동도, 제주도 성읍 목장도, 경기도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한 30만 평도 다 조흥은행이 소송 사기를 했다니까요, 저희한테. 일신제강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십니까? 일신제강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한 3, 4조 원에 달하는 저희 부동산을 조흥은행이 소송 사기를 다 해갔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저희한테는 지금. 그런 문제가 이제 제가 가석방으로 92년도에 제가 1년도에 나와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요, 저희 청담동 집이 그때 사진 언론 보십시오. 그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기자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사람도 할 수도 없어요. 기자들이 다 둘러붙어가지고 너 왜 들어가냐 왜 나오냐 가지고. 저는 집도 못 들어가고 한동안 있다가 어떻게 막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 얼굴이 막 큰 손 뭐라고 알려져가지고 다니지도 못해요. 여기다 저 사람 막 그러니까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때 다니지도 못하고 갇혀 살았죠. 또 나왔어도. 근데 막 그런 일도 있었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기를 친다 그러면 옥중에서 10년 나온 사람이 사회를 어떻게 안다고, 누구도 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는 사람이 당하지 없는 사람이 당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 맨날 당했어요. 지금 들어보시면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제가 천벌을 받을 테니까요. 그게 나오니까는 저희 부동산 조흥은행에다가 조흥은행 개인 금고에다 맡겨놨던 부동산들이 확 다 나와가지고 그것이 일신제강의 연대보증이 돼가지고 다 부동산 그렇게 돼 있고요. 사람은 사람대로 나가다닐 수도 없어요. 어딜 나가다녀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번 들어가려고 막 007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난리도 아닌데요. 그때 기자들이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대단하게 유명해져가지고요. 큰 손이라고 유명해져가지고요. 그러자, 제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덕이라고, 서울은행에서 70년대에 쭉 서울은행에서도 커셨고, 처음에 제일은행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서울은행 간부로 갔다가 거기서 쭉 커셔서 행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김영덕 행장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옥중에 9년 6개월 동안에 9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제 개인 은행 모든 거, 그때까지만 해도 비실명 아닙니까? 실명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돈의 부자유함은 없었죠. 그래서 그때 김영덕 굉장히 그걸 쭉 관리를 해주셨어요. 그분하고, 거기 또 비서, 아주 오래된 비서, 뭐더라, 걔하고, 이제 팀이 있었어요. 한 서너 명이 행장이 건너기고 있는 팀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금융실명제가 되기 전에 이 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장군도 거기 우리들도 좀 거기 조금 당한 게 있는데, 산업은행 채권을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해서 50 인사들이 다 죽었는데, 그 인사들을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또 전두환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통이 크고, 또 이렇게 아낌없는 분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아웅산 테러 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죽었죠. 저도 굉장히 아끼던 세양에너지에서 쭉 큰 서석준이라고 그때 이제 부총리로 50에 들어갔는데 걔도 죽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한다는 거죠. 못하니까는 산업은행 채권을 좀 많이 발행을 해서 그분들 유족들에게 좀 도와줬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자본시장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디스오더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가격들 덤핑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질서가 혼란해지거든요. 특히나 채권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뭐 부탁을 해서 좀 사달라 이래서 이제 장군이랑 그 몇몇 그 그룹들 자기 친구들 해가지고 좀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실명제 때 딱 다 부딪혀버린 거죠. 내가 비실명들이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밖의 일이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때 9년 4개월 완전히 차단돼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 그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 속에서 9년 이상 있는 사람이 또 차단돼 있는 사람이 그 독방에서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아 그런가 그다음 믿는 사람들만 옆에 있으니까 또 그런가 했죠. 근데 이제 김영덕 행장이 하루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대세가 은행보다는 신용금고다. 그래서 그때 신용금고가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더라도요, 그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지 건성건성 대충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왜 서 있겠어요? 대충 써가지고 하지. 근데 제가 그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제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은행이 그 사실은 부국상호 신용금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국상호 신용금고라는 거는 시장 상인들이 아주 소액 금액을 부금으로 붓습니다. 부금으로 붓고 그 이제 그 소시민들 상인들 위해서 조금씩 이제 그 대출해주고 하는 게 부국상호 신용금고인데 뭐 명칭부터 그러듯이 신용금고라는 게 규모가 작지요. 근데 부국상호 신용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들어다가 국민은행의 국민은행을 만든 게 국민은행이 원천이 부국상호 신용금고입니다. 그게. 그래서 서민은행으로. 국민은행은 서민은행이었죠. 서민은행은 국책은행이었습니다. 서민은행이 큰 게 국민은행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국상호 신용금고를 국민은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그때 90년대에도 그래. 그래. 그렇지. 상호 신용금고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신용금고가 하나에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사는데, 50억 정도인데, 그 김영덕 행장이 자기네, 그때가 거기가 서울신탁은행 팀이라고 했어요. 서울신탁은행에 행장을 하고, 거기 비서실 애들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서울신탁은행 팀이, 지금 신용금고 하나를 보고 있는데, 한 50억 정도 오면은, 괜찮은 캐파의 신용금고가 된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도 좀, 제가 그렇게 천박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왜 그런데 흥미를 가질까 하는데, 역시 돈을 다루다 보면은요, 돈은 손실 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 장사들은.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도, 금년에도 아마 은행이 몇십조 그 예대 마진 올려가지고, 지금 제일 돈 벌고 있는 게 은행이거든요. 어쨌거나. 역시 그 돈 다룬 사람들은 그건 불패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요. 아무래도요. 근데 그때 은행보다는 이제 신용금고를 좀 키우는 게 안 좋겠냐. 그렇지. 그거 하나 키워서 은행으로 만들면, 국민은행 같이 만들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제 경험이 있으니까, 부국상호 신용금고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김영덕 행장 하는 말이,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김영덕 행장 하는 말이, 은행에 있는 가명이지요. 어떤 가명인데, 그때 저희 가명이라는 게 참 재밌는 이름이 많아요. 진달래니, 꽃순이, 낙동강이, 이런 거 다 가명 이름이거든요. 이제 이 가명인데, 이 가명 예금을 신용금고를 하나 만들려니까는 한 200억 정도를
거부감 갖지 마십시오. 제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200억 정도를 신용금고에다 옮겨놓으면은 금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좋다 그래요. 아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그래서 생가명을 삼보신용금고라는 데다 옮겼대요. 근데 저는 말로만 하는 거지 제가 직접 막 옮기고 행동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억을 각 은행에서 이렇게 다 빼가지고 삼보신용금고에다 옮겼다고 그래요. 옮겼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은 대화산업은 이미 휴면법인으로 있었고요. 저희 그때 경호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회사 식솔들은 회사에 지금 가입이 돼 있지 않고 개인으로 있는 이제 개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남편도 가석방 된 상태였고 저도 가석방 된 상태였기 때문에 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기업을 어찌고저찌고 한다는 건 뭐 그때는 생각지도 안 했고 그냥 저희 식솔들은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주고받아 그렇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김영덕 행장 말이 월급을 주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삼보 신용금고에서는 뭘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신용금고에서 우리가 돈 200억 내는 반면에 거기 이자를 가지고 여기 직원들 봉급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참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옆에서 또 금융계통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냥 그 귀가 그렇게 솔깃해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러면은 우리 실장하고 그때 고한상이 지금 있는 정한명이 이제 몇 명 한 5명 정도 이제 얘네들 그러면은 삼보 신용금고에서 월급을 책임져라. 우리가 200억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책임져라 하는데 거기 상당히 그때 금리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보 신용금고에다가 얘들 이제 주민등록증이니 뭐니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놓고 또 거긴 거기 나름대로 뭐 서류가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봉급을 주기 시작을 한 게 금융실명제 되기 딱 2달까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옮겨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김영덕 행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은행에는 이렇게 실명전환하면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신용금고에는 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서 떠도는 소문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근데 뭐 저한테 구체적으로 한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금융실명전환을 그때 홍재영인가요? 재무장관이 발표할 때 저는 그 입이 하도 충격적이라 저는 말소리가 잘 안 들리고 붕어가 금붕어 속에서 뻐끔뻐끔 하는 거지 그렇게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게 93년 8월 13일입니다. 13일 날 홍재영이라는 재무장관이 금융실명제 간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2달까지인가 그때 막 옮기고 뭐 어쩌고 해서 그 2달까지인가 우리 이 5명의 우리 그 식솔이 삼보 상호 신용금고에서 뭐 금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렇게 이제 월급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지휘한 게 전 모르죠. 지휘한 게 아니라 다 이제 은행팀들이 하는 거죠. 했는데 93년 8월 13일 날 금융실명제가 발표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신문을 보시면은 그 당시 신문을 보시면은 2천만 원 이상은 좀 2천만 원까지는 수리로 찾을 수 있는데 1천만 원이었던가요? 2천만 원 이상은 어쨌거나 2천만 원 이상은 자금 출처가 있어야 돼요.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만이 그 통장에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슬로건이 뭐였느냐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국세를, 세금을. 그게 금융실명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금은 전부 상업자금, 커머셜 펀드라 안 했습니까? 근데 제가 맨날 그 예를 자꾸 드는데 이 돼지저금 통장에 세금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돈 있을 때마다 놓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걸 빠게 보니까는 잔뜩 됐어요. 동전들이. 근데 금융실명제라는 건 이 동전 하나하나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서 이 소득이 났느냐. 그 소득원을 밝혀야 돼요. 소득원을. 어떻게 밝힙니까? 우리가 그걸.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초창기, 그때 당시 초창기 금융실명제법은 아주 조잡하고 그 망고에 없는 법으로 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인도 그걸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니까? 김영삼 대통령답죠. 김영삼, 참 용감하죠. 무식하니까. 그 양반 제가 잘 압니다. 또 김영삼에 대해서 저한테 히든 스토리를 얘기하라고 그러고, 야당이었을 때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1박 2일간 해도요,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존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너무나 그 사람들의 그 뒤안길, 너무나 그 약점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장 회장이 뭐든지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 신세도 많이 졌고요. 박순천 씨하고 가까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여자 관계 못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박순천 씨 통해서 제 돈 많이 썼어요. 그 대통령 되면 뭐든지 해주겠다는 사람이 금융실명제 해놓고 저부터 잡더라고요. 저부터 잡더라고요. 제 존경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재판소 그 뒤에 거기서 재판 기다릴 때 김현철 씨 만났을 때 참 당목 비틀어.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들 볼 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잡하게 만들었어요. 그 금융관료 몇 사람을 갖다가 호텔에다가 2개월 동안 그것도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미 군정에서 미국 군인 대령인가 뭔가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은행 와서 56일 동안에 그 한국은행법, 일제 수탈법에서 한국은행법 만들었다고 했다는 게 우리나라 중앙은행법이었듯이 금융실명제도 이 너덟 명인가 서너 명이서 이렇게 어자가 모아놓아서 이렇게 격리 이렇게 합숙시켜가지고 2개월 동안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금융실명제법이. 근데 그 법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해드릴게요. 왜 법이 아니냐면은, 법이란다 그러면은요, 대통령 긴급명령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했잖아요. 왜? 국회 입법을 통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 보안사령관을 국가 비상시국에는 전 검, 경, 중앙정보부까지 다 지휘하라고 만든 것도 대통령 긴급명령권. 아무나 체포할 수 있던 곳, 데모하는 애들 체포하는 것 대통령 긴급명령권. 그 다음에 이때 제일 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내도하고 어찌고 저찌고 막 공격하고 저 사람 김영삼 씨예요. 이 사람도 대통령 긴급명령권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단 말입니다. 60, 70년대 학생들 잡던 그 긴급명령권으로.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법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법이란다 그러면은 국회를 통과해야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전에 공청회도 하고 공지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게 선진국들이 하는 금융실명제의 메커니즘입니다. 과정입니다. 이 사람 그거 없었어요. 구테타 하듯이 자기 말로 구테타 했다고 자기 말로 구테타 했다고. 나 진짜 이분 정말 마땅치 않아요. 정말지 야인이었을 때하고 대통령이었을 때하고 너무 틀리더라니까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뭐든지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금융실명제에 이상한 금융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까지 여러 자꾸 이게 이제 이렇게 바꿔지고 해서 지금 조금 모양새 있는 게 됐지. 초창기 실시할 때는 돈 2천만 원 이상의 통장은 다 압류해. 다 못 찾아요. 돈 아무도 못 찾아요. 찾으려면은 한 푼 한 푼당 그 소득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서 이 돈을 벌었는지 그걸 다 은행에 제출해야 은행은 세무서에다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통지가 와야 이건 세금 때리고 뗄 거 때리고 조치가 와야 되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김영덕 행장이 그런 걸 알아서 아직 신용금고에는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옮겼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덧붙이자 그러면 이제 금융실명제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실시했다고 치적으로 삼는데 아니죠. 금융실명제를 실시해가지고 IMF 맞은 겁니다. 물론 IMF까지 갔을 때는 뭐 외화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금융들이 제대로 하고 그때부터 은행의 그 도덕적 모럴 해저드가 그때부터 금융권에서 사기가 막 생겨나고 이상한 은행원들이 이상하게 막 변질돼 가지고요. 왜? 그 이전까지는 예금 주면은 왕입니다. 왕. 천왕이지요. 예금주들은. 근데 이 예금주들이 전부 다 상업자금들 예금주들이다 보니까는 얘들에게는 전부 이제 범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실명전환 못하는 통장들 막 지네들이 꺼집어 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금융권 애들이 지금 얼마나 난 지금 금융권제 제일 못 믿을 사람들로 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금융실명제 이후 한 10여 년간은 금융권에서 일어난 범죄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확인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있는 거 보면은 조금 맞는 얘기지 않느냐 해서 한마디만 거둔다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자제분 가운데 한 분이 비실명 통장에 그 정치자금 통장 큽니다. 그 이니셜만 돼 있어요. K니, M이니, 뭐, 은행은 알지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빼서 이제 뭐 했다. 그러니까는 그 금융실명제를 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국회에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아니에요. 금융실명제는요. 그래서 뭘로 돼 있냐면 판례 하나만 딱 해놨어요. 판례. 어떻게 해서 했다 하고 그건 대통령 긴급명령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법을 정비하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국회에 통과하는 실명제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법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긴급명령권이 어디 국민들에게 동의받은 법이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긴급명령으로 실시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헌법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헌법적으로 저더러 그래요. 국제변호사가 사유재산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라. 근데 해서 뭘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근데 사유재산 침해한 것도 명백하고요. 그리고 그때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범죄가 금융권에 많이 일어났어요. 비실명 통장을 은행에서는 빼먹을 수가 있죠. 은행은 아니까. 그러면 통장 가져가면 깡통이에요. 찾아가고 없어요. 누군가 다 찾아먹고 없단 말이죠. 이런 범죄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이제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는 뿌리를 내린다. 그럼 금융권 누가 믿느냐. 근데 지금도 큰 대형 사고는 금융권에서 나더라고요. 금융인들이 하더라고요. 같이 짜고. 그때 거기서부터 발단된 거예요. 그전에는 엄했죠. 어디 감이요. 엄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 실명 전환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할 수는 없었고,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김영덕 현장이 거기다 좀 옮겨놨다. 이래서, 그럼 이제 그걸로 좀 어떻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니까, 기자들이 전부 저한테 화살이 들어온 거예요. 장영자가 이제 비실명자인데, 저기 뭐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막 온 데를 도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금융권을 막 도투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 첫 번째 구석이 대단히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게 시국과 정책과 김영삼이의 그 금융실명제와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 또 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얽혀 있거든요. 얽혀 있어서 그 얘기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기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랬지 하고 저도 다시 생각하는 지금 기회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금융실명제가 발표된 날부터는 그 기존의 기자들이 2배는 늘었어요. 집 앞에서. 노숙을 해요, 아예. 2배, 다닐 수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자들이 저희한테만 그러니까 전 금융계를 막 덮어요. 장영자 범죄 없는가 뭐 없는가. 근데 그때 저 또 좀 아픈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60년대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하정님이라고.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아원에서 컸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사채, 이제 좀, 사채를 조금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채에서 조금 이제 능수능란하게 좀, 이제 좀 컸어요. 사채로 좀 컸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아, 넘어갈까요? 좀 창피한 일인데. 저, 뭐랄까, 사채이자가 좀 있긴 하죠. 그리고 또 언제나 이 돈은 좀 필요할 때 좀 가져라 그러면은 은행보다는 사채 쪽이 편하거든요. 가져와라. 그리고 또 있으면 또 놀고 있으면 갖다가 또 뭐 필요한 데 있으면 써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 5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1대1의 이제 개인 사채죠. 개인 사채인데, 그건 제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근데 이제 옥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저 변명 안 하겠어요. 잘못된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조흥은행이 이제 제 모든 땅을 이제 소송 사기를 해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신문에 맨날 났으니까. 부산 이제 보밀동, 이제 부산 진구라 그러면은 부산에서 가장 노린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왜 우리가 확보했느냐 하면 금융센터 짓기 위해서요. 한중동 합작은행. 저희는 부동산 가진 게 다 프로젝트 때문에 가진 거지 개인 용도는 없어요. 집하고 별장하고 그거만 개인 용도, 절하고 그거만 개인 용도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금융센터 짓겠다고 그래서 많지도 않은데 200, 300평인가요? 200, 500평인가?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노란 자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샀어요. 그걸 금융센터 짓는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아주 부산 사람들이 그냥 유명할 정도로 거기 사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아버지 얘기 또 나와야 되네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유언을 하신 게 뭐냐 그러면은 그 고모네 집이 자식이 많았어요. 많은데 그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차창식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 다 들으면 다 알 겁니다. 지금. 차창식이라고 있는데 그 애가 김대중 자기네 매형이 그 유세하러 댕기니까 자기 매형은 이미 이효라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뭐 정치적 동반자니 뭐니 해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놈은 이제 거기 붙어가지고 이제 그 뭐 유세하는데 이제 그 조폭들이 좀 동원되고 경호를 그때 정규적인 사람들이 제도권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막 조폭이 이런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그때 이놈도 이제 창식 이놈도 이제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좀 조폭하고 가까이 돼 가지고 그놈도 조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대중이가 창식이 저놈까지 다 망쳐놨다. 그래가지고 저더러 네가 좀 창식이를 좀 데려다 걷어줘라. 그게 내가 용희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가석방돼서 나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죠. 가석방돼서 나와서 아버지 한 1년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말을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거역 못하지요. 그래서 또 남편을 설득을 했어요. 창식이가 저렇게 조폭이 돼서 아버지 한이 돼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어떻게 해줍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강남에 5층짜리 대화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담동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기 빌딩에 그 임문순이라고 우리 장군 보좌관이 그 관리를 맡아 있는데 걔를 빼고 임보좌관을 빼고 창식이한테 좀 맡겨서 걔도 책임을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걔를 좀 맡게 해서 그 대화 빌딩의 관리인으로 맡깁시다.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임문순이는 이제 감시역으로 이제 감사하는 감시역으로인데 막 계속 충돌들을 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보니까는 걔한테 맡긴 지 한 몇 개월 만에 거기 대화빌딩 지하층이 나이트클럽이 됐대요. 나이트클럽이 돼가지고 조폭 무슨 본부같이 그 나이트클럽이 됐다. 저 맨날 난리 났다 소리를 잘 쓰는데요. 뭐 아무도 집어지고 엎어지고 좀 난리가 났어. 또 양반이 막 불러다가 장식 야단 치고 막 보니까 또 전 또 가슴이 아프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데 왜?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지 세계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발 빼나 차츰차츰 그렇게 해서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오래 가는 거고 자연스럽다고 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걔가 지금 탈바꿈하는 과정이니까 그 탈바꿈을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였는데 우리 장관은 막 뭐라고 그러고 뭐 창식이라면 세상에 없는 나쁜 놈으로 막 취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서 창씨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담동 집이 있고 이제 언론에만 떠드는 집이 있고 그 옆에 청담 빌라를 만들었어요. 5층짜리를 만들었는데 지가 이제 그 3층하고 5층하고 이제 지가 쓰면서 바로 기자들이 저쪽 막 청담동 집에 날리니까 그 옆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것도 그 앞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그 5층에 이제 창식이 들어와서 너 살면서 누나 옆에 살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하고 창식이는 둘이 한 편이 되고 이쪽 편들이 되고 이런 판국인데 창식이가 와서 그래요. 어느 날 누나 저기 저 보밀동 부산 보밀동 땅을 다 꼭 살 사람이 그 필요한데는데 누나가 아니면은 팔 사람 해줄 사람 매형은 뭐 이도 안 들어가니까 누나가 해주면 좋겠어. 아니 그거 좀 정은행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대니? 했더니 그거 다 알고 있고 다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으니까 누나가 계약만 해주면 된대요. 그래? 진짜 그거 되는 거야? 근데 그때가 금융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돈이 좀 현금이 좀 그래 좀 좀 필요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새로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부동산 팔면은 이거는 자금 출처가 다 되는 거니까 이거 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예요. 그래서 창씨가 이거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내가 재판하는 거 그거 다 그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고 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된대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동산 관계 지금도 들어도 잘 몰라요. 지금. 근데 230억에 계약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한테 쭉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이것도 이 양반은 잘 모르거든요. 된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23억을 그럼 계약금 받으면 된다.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3억 계약금을 받았어요. 받아서 거기 앞에 압구정동 서울 신탁은행. 저희는 이제 김영덕 행장이 이제 그 신탁은행 라인이니까 신탁은행만 쓰죠. 저희 집 앞에 압구정동 신탁은행에다 이제 그 예금을 했단 말이죠. 그 이제 우리 이제 실명하는 애들하고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뭐 편하게 예금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게 한 보름인가 안 됐는데 그 이중계약 됐다는 거예요. 이중계약. 창식이 이중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계약은 250억에 했는데 우리한테는 230억에 했다고 20억을 했다. 근데 저도 그건 안 되죠. 아무리 창식이가 손이 아프고 대화 빌딩에서 그렇게 지가 나이트클럽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왕따를 당하고 우리 집에 와서 왕따 당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더 말 들어볼 것도 없이 해약하라. 해약해라. 안 된다. 그건 도저히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걸 속였냐. 해약하라. 그랬더니 배를 줘야 된대요. 23억을 더 줘야 된대 돈을. 23억 계약금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약하려면 23억을 더 줘야 된대. 근데 그때 제가 23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보 신용공고도 뭐 찾네 마네 뭐 다 뭐 가명이다 뭐 컴퓨터가 어떤 짓든지 하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 사채에서 맡겨놓은 돈 23억을 거기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돈 들어있는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고 도장은 이제 명동에 가서 맨날 일을 하고 다니니까 사채업자니까 하고 다니니까 이제 도장은 제가 찍고 다니고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구정동 그 지점장 오라 그래가지고 이 통장에서 그 도장은 나중에 와서 찍어줄 테니까 이 통장에서 23억만 좀 빼주라. 그래서 23억 뺐어요. 우리가 예금한 거에서 46억을 빼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시켰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죠. 뭐 계약시키고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며칠 상관이 그때 막 기자들이 매일매일 난리였으니까요. 근데 신문에 뭐 우리가 삼보 신용금고에 뭐 부정대출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신문에 나고 그리고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 줬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월급을 줬다 그 얘기죠.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거였어요. 삼보 상호 신용금고에 막 뭐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전혀 아니죠. 일이 있는 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막 언론에만 막 계속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집에도 못 있었어요 기자들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 그 우리 집 옛날에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차 운전했던 그 장동순이 남편이 있어요. 그 부부인데 장동순이 부부가 아파트에 경기도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로 몸을 피했어요. 금융실명제 되고 나서는 집에 못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가서 장동순이 집에 가서 있었는데 있으면서 이제 형부가 오셨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죠. 참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 다음에 그래서 정신 없었죠. 형부 왔지. 이제 이장군 왔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일부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궁정동에서 왜 그 관리하던 애 그 11.6 나고 난 다음에 남효주라는 애는 다른 데로 가고 김용남이라는 애는 대통령 막걸리만 맡았다는 애는 걔는 우리 집으로 왔다는 얘기를 했죠. 요전에 제가. 걔가 이제 경호실장인데 경호하는데 경호하고 운전하고 됐는데 이제 좀 밑에 애들이 조금 몇 명 되니까 이제 그래도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실장이라고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남 실장이 근데 참 충성스러웠죠. 근데 저기 와가지고서 저 회장님 정홍원이라는 검사를 아십니까? 그래요. 모르는데 그 정홍원 검사가 지금 저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 검사인데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회장님이 매스컴에 떠드니까 나오시기만 하면 회장님 도와드리겠대요. 82년도 사건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회장님, 장군님은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나오시기만 하면 도와준대요. 신문기자 탁 잠재워준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떠든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삼보증권에서 부정대출을 했느니 뭐 어쨌느니 하면서 그냥 떠든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아무것도 그때 신문 보세요. 뭐가 있어서 떠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고소당한 일도 없고 무슨 뭐 법에서 어긴 일도 없고 신문이 막 떠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론들이. 장용자는 지금 어디 있나? 금융실명제 어디 있나? 뭐 이렇게 막 떠든다는 거죠. 그래? 그거 참. 저희도 막 언론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죽겠으니까 그래? 근데 저는 또 뭐 말하면 금방 그냥 딱 고지들어 버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그대로 다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장군한테 우리 집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혹시 정홍원이란 검사를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래요. 우리 형부도 그때 사건에 같이 있고 있었잖아요. 형부 혹시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대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특수부 부장이라는데 뭐 나 우리 도와주겠다고 그런다는데 그 진짜 그 검사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런 검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김용남한테 김 실장한테 야 그 정 검사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라고. 확인해 보니까 맞대요.
특수부장이 맞대요. 근데 그자가 왜 도와준대? 왜 도와준다 그래? 형부는 좀 회의적이고 장군은 그러게 그저 도와준다고 이 양반은 자기가 정보계통이 있어서 검사니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다 마음대로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게 검사들한테 자기가 김기춘 검사도 시작을 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참, 그 82년 사건 했다 그러면은 그 인연이 있구만은, 응?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랬더니 옆에서 정부는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겠어요. 응? 뭐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낫도록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 도와준다니까. 아유 지금 시끄러운데 검찰이 도와준다면 좀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검찰에 지금 기자들이 잔뜩 몰려가지고 난리니까 한 번만 나와주시면은 그때 다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바로 오늘 5시에 그럼 바로 그때가 2시였어요. 5시 바로 나갈 테니까 좀 잠재워 달라고. 그리고 나도 그 부산 범일동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저기 한데 그것도 내가 그 모든 문제 우리가 실명 전화하고 서류를 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게 5시에 나갔어요. 나갔지만은 막 앞에 막 기자들이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거기 이제 그 양인석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커피를 대접을 하고 그래서 아유 이제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유 뭐 도와드려야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밤 가석방을 취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석방 취소당할 때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가석방이 취소가 되면 그래서 제가 그 정홍원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는 박근혜 정권에서 총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소하려고 늘 고소장을 쓰고 다니고 있었다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어디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느니 뭐가 있느니 뭐 나 어디서 봤느냐고 쌩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때 안 나갔어야 돼요 검찰에. 내가 왜 나가면 되냐.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 왜 나가서 가석방을 취소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도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도 났어요. 내가 가석방 취소하니까 졸도했다고. 졸도했어요. 그러니까 묻지 마죠. 이제 아무것도 뭐 가석방자니까 취소가 되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구치소로. 집으로 못 가요. 구치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치소로 끄집겨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만들더라고요. 뭘 만들었느냐? 삼보증권은 부정대출이 없어요. 없는데 없으니까 삼보증권 끝. 없어요. 정상적인 다 신용근거법에 의해서 다 나온 돈이니까 부정대출 그런 건 없어요. 신문 보세요. 없어요. 없고 뭘 만들었느냐? 그 사채에 제가 23억 했다 그랬죠. 제 그 통장에서 쓰던 제 통장에서. 근데 그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뭐였느냐면 명동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때 강남으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지금 강남이니까 강북에서 강남 넘어오려면 출퇴근 시간에 넘어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꺼번에 하겠다 하고선 안 했는데 그런 제보가 어디서 들어갔는지는 전 모르겠지만은 그 압구정동 신탁은행에 특별감사가 나왔어요. 밤중에. 우리 구속해놓고. 특별감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거 발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 여자,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와서 자기 돈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여자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뒤로 너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일은 저걸러진 거 어떡합니까? 그래,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만드는데, 그럼 누가 뭐 배상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여자는 50억 돈 다 자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검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회유한다고요. 그렇게 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한테도 약점이 있었겠죠. 뭔가 회유한다고요. 그 방식은 지금도 계속 하더라고요. 못 견뎌요. 무식한 사람들은 회유하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뭐 삼보증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제 예금 그 김영덕 행장이 갖다 놓았던 것들이고, 나중에 김영덕 행장도 그때부터 소갈이 병 들었지 않습니까? 제 구속되고 난 다음부터 너무너무 황당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석방 취소돼서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제가 무슨 범죄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석방을 취소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만든 거예요. 만들어도 겨우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사실은 좀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죠. 너무 분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가석방을 취소를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분해가지고 제가 구치소에서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난리가 좀 났었죠. 보완은 됐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 정신과로 갔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정신과에 있었어요. 구치소에 있지 않고 서울대학병원 격리된 정신병동에 있었다니까요. 그때 이게 와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때 재판도 안 받았어요. 어찌 뭐 법정이고 뭐 그때 김유후 검사장 했던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혼자 했어요. 그러더니 뭐 심신미약이라나 뭐 어쩌다나 해서 뭐 4년을 줬다나 얼마를 줬다나 또 몰라요 저는. 무슨 사건 내용이 복잡하게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단지 그거였어요. 그걸 제가 누굴 사기친 겁니까? 그 돈은 어디다 썼느냐? 우리 창식이라는 애가 부산 범일동 땅을 이중계약을 했어. 230억을 250억으로 해가지고 23억 계약금 받은 거 해약시키느라고. 그때 그 자금 출처 보면 알아요. 그거 다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해약된 돈이다. 그 돈을 내가 내 통장 아닌 남의 통장에서 사기쳐서 갖다 줬겠느냐. 어? 그리고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 누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통장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에 볼모고 우리 말만 하면 막 언론이 미친 듯이 써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밟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을 그래서 또 받았다는 겁니다. 세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죠. 네. 저희가 이제 내가 가석방 돼서 나왔던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이제 금융실명제가 일어났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 조흥은행이 소송 사기를 해서 우리가 형사고소를 했죠. 그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이 얘기는 정말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를 처음에 이제 외국환 관리법으로 구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산업을 압수수색을 하고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신 공영, 일신은 그 기간산업입니다. 다 불러다 모아놓고선 다 붙잡아다 놓고선 이제 부도 냈지 않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이 낸 거예요. 우리가 낸 게 아니고. 부도를 이 사람들이 냈다니까요. 허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냈다니까요. 부도를 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재산을 전부 다 압수를 했어요. 압류를 했어요. 그때 뭐가 나왔느냐가 되면은 집에서 이제 현금 한 70억, 또 보석, 또 이제 골동품이 1600점이 나왔어요. 자기네들 계산이 160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도 뭐, 가짜니 진짜니 해가면서 또 얼마나 매도를 했습니까? 어쨌거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골동품하고 모든 걸 어디서 관리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강남세무서, 지금 삼성세무서예요. 거기서 이제 창고에다가 골동품도 넣어놓고 이제 재산은 재산대로, 폐물은 폐물대로, 폐물 또 현금 이런 걸 이제 관리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또 대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저희한테. 뭘 잘못을 했어야 뭐 세금을 보탈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뭐 범죄를 줬다거나 해야지 주의 재산을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희한테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여론이 떠들고 있는 뭐 어음사기를 했다는 거 실체 없는 거 그것만 있지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검에서 뭔 짓을 했느냐 그러면은
국세청 사람이 이제 들러붙어 있더라고요. 들러붙어서 각 은행에다, 각 우리가 기업에다 대출해준 돈이 있잖아요. 대출해주고 0.7%라는 이자를 받겠다고 약정을 했잖아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약정을 했는데 아직 이자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이미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라고요. 전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받았다고. 그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창피해서 저도 말하기도 힘드네요. 그 이자를 받았다고. 받은 걸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현되지 않은 이자를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걸로 치고 각 기업에다가 3년 거치 5년 상환 동안에 이자를 받은 걸로 치고 그리고 230억의 세금을 물려놨어요. 이자 차익이라, 이자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230억 세금을 해놓고 그 세금으로 골동품, 현금, 귀금속 다 압류해 놓은 거예요. 그 세금 체납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82년 사건에서 엄을 주고 우리가 그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았다. 얼마나 이게 밖으로는 엄사기 했다고 해놓고 안으로는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 받지도 않은 이자를 받았다고 세금을 230억 물려놓고 생재산을 압류해 놓은 거예요. 삼성세무. 지금 옛날에는 강남세무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 진짜 이 말이야말로 웃기는 얘기죠. 웃긴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지가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이 장군이 임문순 보좌관이라던가 자기들 그 이제 법무사 통해, 세무 법무사 통해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국세청 상대로.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저희가 다 거의 다 승소했죠. 몇 년간, 그때 가석방 될 때까지 했어요. 몇 년간 계속, 몇 년간 계속 했어요. 했는데, 먼저 50몇 억인가를 환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돈 맡겨놓은 데서 가져갔더라고요, 돈을. 그 압류해 놓은 데서. 그리고 거의 다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거 아마 신문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근데 저는 그냥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다 알아서 하겠거냐고 했는데 관심도 안 뒀어요.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제가 알지도 못한 일들이니까. 그래서 지가 나왔을 때는 세금을 거의 다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세무서에서 저희 골동품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귀금속만은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먹었다나 뭐 어쩌다나 그러면서 또 우리 세금이 뭐 20억인가 남은 거 뭐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로 한다거나 하고 골동품 찾아가래요. 1600쯤 찾아가래요. 근데 다만 찾아가는데 각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강남세무서장 해가지고 각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동안 분실됐다거나 파손됐다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각서를 하래요. 그래서 나는 아니 남의 걸 맡아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안 되지. 파손된 거 분실된 거 있으면은 그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맡아가 우리가 있지도 않은 세금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딱 끄집어 안 놓고 나서는 지금 그 분실됐으면 책임 안 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집 양반은요 공무원 마인드예요. 자기가 평생을 공직에 있어가지고 공무원 마인드예요. 공무원 편이에요. 정서가. 아유 뭐 그랬겠어. 아니 뭐 국가 공무원들이 뭐 거기서 뭘 빼먹었겠어. 괜히 이건 한 형식이지. 해주자고. 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마한 딸딸이 찬지 봉고 찬지 뭐 어째가지고 다 실어왔어요. 찾아왔어요. 강남세무서에서. 그것도 또 너무 또 우스운 게 매년마다 거기 또 관리비가 들었대요. 관리비 또 우리가 압류된 돈에서 다 물었대요. 관리비를. 매달 뭐 50만, 60만 원 들어가는 거 매년 다 물었대요. 거기서. 다 물은 돈 다 재했더라고요. 우리 돈 찾는 거 다 재해놨더라고요. 다 찾아왔는데 1600점이라고 이제 목록대로 다 찾아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각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그 귀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삼성에서 지금 리움박물관에서 그 도자기
전시회 하던데요. 참 좋은 도자기 많이 있더군요. 200점인가 그 도자기 전시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도 지금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진사 들어간 도자기. 진사는 이렇게 붉은 철사, 붉은 철사로 해서 하얀 백자에 진사가 들어간 건 왕궁에서만, 왕실에서만 쓴 거거든요. 진짜 좋은 도자기들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도자기들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 작품들인데 도장은 막 10수십 개가 다 찍혀 있어요. 도장은 다 밀봉돼 있고 밀봉된 위에 막 도장 다 찍혀 있는 걸 열어보니까는요 돌멩이가 들었어요. 돌멩이 또 어떤 거는 뭐 깍대기 신문지 잔뜩 들어있지 안에 물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림 나부랭이 주사 편지 나부랭이 막 이런 것들은 잔뜩 다 있는데 실제 좋은 도자기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한 300여 점 정도 없어졌죠. 그게 국가기관에서. 제가 사람입니까? 제가 어디 나라 국민입니까? 있지도 않은 세금, 어음 사기했다고 붙잡아 놓고 그 사기한 어음에 이자를 받았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으로 실제 재산을 자기네들은 거짓말 해놓고 실제 재산을 국가기관이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는 10년 만에 돌려주는데 보니까는 다 좋은 건 도둑 맞고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웬만한 것 조그만 것들은 다 있었는데 진짜 좋은 엑기스도 진짜 좋은 명품들은 한 300여 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빈통이라는 빈통. 그걸 열어보니까 그런 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신제강을 사기했느니 뭐를 했는데 일신제강 연대보증으로 해서 조은행은 우리 부동산 90년대 현재 1100억 지금 2023년 시가로는 몇 조 도는 부동산을 연대보증으로 조은행은 소송 사기해서 우리 부동산 다 갖다 먹었고 또 그 어음 사기했다고 해놓고 그 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는 기업에 다 부도 막아주느라고 돈 준 것에 대해서는 0.7% 아직 받지도 않은 이자를 받은 걸로 쳐가지고 230억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 세금으로 우리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다가 그 세금에서 승소하니까 돌려준 부동산 가운데서 진짜 좋은 것들은 다 도둑질 해먹고 이게 제 현실입니다. 제가 당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세청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악소리도 못하는 거죠. 해본들 누구 상대로 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구속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또 그 조은행 소송 사기, 우리 부동산 소송 사기, 그 다음에 국세청 강남세무서 골동품 분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 재미있습니다. 더 엄청난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더러 제가 구속된 건 요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석방 취소하니까 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일들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재판에 임했다거나 이렇게 한 일도 없고요. 저는 그때 첫 번째 그렇게 당했을 때는 이 정신 이상이 올라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다니까 제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이걸 그었다고요. 지금도 흉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있었다니까 3개월 동안에. 서울대학병원 정신과에 있었어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당하고 매도당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덮어씌우기 이런 일을 계속 당하고 어떻게 그렇게 옥살이한 사람이 무슨 그 재주가 출중하다고 나와서 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의보다도 뭘 없는 사람 상대로 뭘 어떻게 했다고 그렇습니까? 들어보세요. 끝까지 이제 제가 두 번째는 더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내가 초인입니다. 그때 그 정홍원이라는 자한테 그렇게 농락을 당하고 그때 서울구치소로 가석방이 취소돼서 끌려 들어갔을 때 분해서 제가 손목을 그었습니다. 분해서 이렇게 바보같이 세상을 사는가 해서.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정홍원에 대해서는 그 김 실장을 속여서 꼬여낸 거, 우리를 꼬여내가지고 가석방 취소지.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 없어요. 그 사람 참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뭐 인터넷에다가는 뭐 무슨 데다가는 자기가 82년 검사로 만났는데 장영자가 뭐 검사 월급을 1,000만 원 하느냐고 물었다나 어쩌다나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난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82년대 본 일도 없어요. 계속 그 무슨 사건 서류에서 보라 그랬더니 이름은 조금 있는가 봐요. 근데 그때 검사들이 한 20여 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뭘 맡아 있었던 게 없어요. 근데 얼굴만 봤겠죠, 뭐. 많은 검사들 가운데서.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전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가져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최초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와준다. 매스컴을 잠재워준다. 도와준다. 82년대에 우리가 그 검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잠재워주고 도와드리겠다. 그게 우리 김용남이 그 바보 같은 놈이 거기에 속았고 저는 그 바보 같은 놈 말에 또 속아가지고 검찰에 나갔다가 가석방 취소당하고 끄집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가석방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좀 감정도 격해지고 그때 생각하니까 전 이러면 또 오늘 밤 잠을 못 자요. 분해서요. 제 삶이 너무 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살아있는 게 너무 분해서 잠 못 자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하죠. 다음 얘기 하려면은 또 그건 또 차원이 틀립니다. 얼마나 권력이 무섭고 여기에는 김대중, 이희호가 관련돼 있고요. 김종필이가 관련돼 있고요. 재무장관까지 그때는 강봉균이도 있고요. 개인으로 움직인 적 없습니다. 나를 구앞에 사기범으로 모른 거. 그건 이제 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 글쎄요. 전 이 순간에도 내가 빨리 자연사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남편 옆에 그냥 묻힐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저는 해야 되겠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